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바빠서 영상이 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편 강의는 자료들을 좀 배송시킨 게 있는데 배송이 지연돼서 영상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투자 문제집 시리즈는 현재 하고 있는 매매가 끝이 나지 않아서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매매하는 상품이나 주식에 대해서 혹시나 영향받는 분이 계실까봐 매매 마무리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백인의 전설 시리즈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의 전설 시리즈는 전설적인 투자자나 트레이더 100명에 대해서 그들의 전략과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물은 매크로 트레이더 톰 오셔인데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현재 코로나 이후 시기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톰 오셔의 내용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인터뷰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선별하고 그에 대해서 제 뇌피셜로 첨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개와 생애 등의 스토리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백인의 전설 시리즈의 목표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투자 철학과 매매 전략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니까 대가 한 명당 두세 개 정도의 교훈을 얻는 걸 목표로 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콤오션은 코맥이라는 헤지펀드의 매니저입니다. 2004년부터 2011년 말까지 11.3%의 연평균 복리 순수익률을 냈고 단 한 해도 잃은 적이 없었어요. 수익률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수익률의 연간 변동성은 8.1%, 최악의 월 손실은 마이너스 3.7%로 대부분의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리스크 손실률을 기록했어요. 1970년에 런던에서 태어났고 12세부터 경제학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1992년 캠브리지 대학을 경제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그 후 10년간 시티그룹에서 트레이더로 일합니다. 그러고서 2003년부터 2년간은 유명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에서 트레이더로 일해요. 그러고서 또 2년은 발야스니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고 2006년 말에 코맥 헤지 펀드를 설립합니다. 책에서 인터뷰 시점은 아마 2012년 초 정도일 텐데 2015년 1월 스위스 프랑 폭등 사태로 10% 손실을 보고서 외부 자금은 리턴하고 내부 자금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평가된 시장에서의 매매, 두 번째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법, 세 번째는 손절 라인을 설정할 때의 주의사항. 그래서 먼저 고평가된 시장에서의 매매를 한번 보죠.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금융위기 때 하락 베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데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너무 일찍 베팅을 시작했어요. 2005년 5월부터 진입을 시작해서 2006년도에 미국 주가 지수가 16% 상승할 때 이 사이온 캐피탈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난리를 부리니까 자금 회수를 받고 이메일을 싣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펀더멘탈 상으로 버블이었던 것은 맞췄지만 타이밍을 너무 일찍 들어간 거죠. 코모션은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었지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것만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뷰를 가지고 있거든요. 코모셔가 조지 소로스의 펀드에서 일했었는데 그가 말하는 조지 소로스의 위대한 점이 변화가 시작된 순간을 감지해내는 능력이라고 해요. 펀더멘탈이 시장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마이클 버리가 2005년부터 하락 베팅을 하고 있을 때 콤오셔도 2006년과 2007년에 시장의 거품이 지속 불가능하다 판단했으나 하락 베팅을 하진 않았어요. 시장의 거품 속에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거품을 믿는 투자자들이 언제나 승리한다고 콤오셔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나쁘지 않지만 상당한 수익을 올린 다음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코모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자면 주식 투자자로서 낙관론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강해지는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1년과 같이 상승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낙관론자들이 연속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존버하면 된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기회였기 때문에 하락세마다 추가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는 패턴에 길들여지게 돼요. 그런데 이 패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이 높아질수록 투입 자금이 늘어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코스피가 1500으로 폭락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넣어두고 코스피가 3200일 때는 훨씬 더 적은 자금을 넣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패턴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나 본인의 주식 계좌에 1년 전 코로나 하락했을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넣어두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 확보라는 것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은 지난 3개월간의 차트고요. 오른쪽은 지난 5년간의 차트예요. 주가가 고평가되면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막 현금 확보한다고 해놨다가
고작 3% 내리면 그 확보한 현금을 전액 투입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만 보면 그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른쪽 차트를 보면 3% 내렸다고 현금을 다시 올인하는 게 과연 안전한 운용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모션은 그럼 그러한 버블 시기에 어떻게 매매했을까요? 펀더멘탈상 버블인 건 알면서도 마이클 버리처럼 하락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갈 채비를 해두고 이러한 버블에 동참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캐리 통화의 콜옵션 매수를 통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옵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초는 여러 번 다뤘는데 금융상품 시리즈 1, 2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의 수익 그래프를 보시면 주식의 경우에는 그냥 대각선 직선이죠. 가로축이 주식 가격, 세로축이 나의 손익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주식 가격이 오를수록 위쪽으로 내 수익도 오르는 그런 일직선입니다. 반면 콜옵션을 매수할 경우에는 상승할 경우에는 마찬가지 대각선 직선인데 하락할 때는 옵션을 행사를 안 하면 되니까 매수한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제한돼요. 아니 그럼 누구든 옵션 하지 왜 주식하느냐? 세상 모든 상품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 옵션의 단점은 그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죠. 즉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은 동일한 것 같지만 프리미엄만큼 수직으로 손익 그래프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방이 안전한 만큼 전반적으로 비용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비싼 옵션을 사게 되면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캐리 통화라고 언급해요. 캐리 통화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통화인데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는 금리가 5%고 미국 달러는 1%면 미국 달러를 호주 달러로 바꿔 투자하면 4% 차익이 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버블에 참여했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지식 없이 옵션 매매를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도 코모셔처럼 지금 콜옵션으로 매매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그때와 지금은 또 다릅니다. 코모셔가 시장에 참여했던 시기에 콜옵션 매수가 좋은 매매였던 이유는 내재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금융상품 시리즈 1, 2편을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내재 변동성이 높은 거죠. 빅스 지수가 바로 내재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보시려면 빅스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이 S&P 500 주가 지수고 오렌지색이 빅스 지수인데 여기 2006년도, 2007년도에 보시면 빅스 지수가 거의 12, 13 레벨이에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수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죠. 반면에 현재 빅스 지수를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 25에서 30 레벨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높은 편이라 옵션 매수하기 힘든 시기란 거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빅스가 낮다고 옵션 매수가 좋고 빅스가 높다고 옵션 매수가 안 좋다 하기엔 어폐가 있어요. 시장의 실제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보다 높으면 옵션 매수가 좋고 시장의 실제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보다 낮으면 옵션 매도가 좋은 게 사실은 정확한 설명인데 일반적으로 내재 변동성이 높으면 실제 변동성이 그보다 높기가 좀 힘들겠죠. 게다가 시장이 많이 안 움직였을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옵션 매매는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을 매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방향성도 맞아야 하지만 실제 변동성이 내재 변동성보다 높아야 합니다. 즉 옵션 가격에 내포된 변동성보다 실제 주식이 더 많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S&P 500 옵션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아주 거칠지만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빅스 지수를 16으로 나누시게 되면 그 값이 옵션이 대략적으로 기대하는 하루 변동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빅스 지수가 16이면 하루 1% 내외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거고 빅스 지수가 32면 하루 2% 내외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장의 기대보다 내가 판단하기에 더 많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옵션을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매우 거친 방식인데 혹시나 왜 16으로 나누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은 주말이랑 공휴일 빼고 1년의 매매일 수가 약 252일 정도인데 그걸 제곱근하면 16 정도 됩니다. 빅스 지수는 0기준 변동성이라서 여기에 16을 나누면 1기준 변동성이에요. 표준 편차라서 제곱근으로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 아실 필요는 없는데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산하고 싶을 때 16으로 나눠서 어림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캐리 통화에 대해 팁 하나 드리자면 대표적인 외환 캐리 상품은 호주 달러 N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요한 외환 통화 중에서 금리가 높은 게 호주 달러, 가장 낮은 게 일본 엔화였거든요. 물론 2021년 현재는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일본 엔화를 저금리에 싸게 사서 고금리의 호주 달러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보라색이 S&P 500 미국 주가 지수고 파란색이 이 호주 달러 N인데 이 통화의 가격이 리스크의 지표도 됩니다. 시장에 리스크가 많아질 때는 이 통화가 하락을 하고 시장에서 리스크에 대해 낙관적이 되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시그널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코로나 사태 때를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은 코로나가 중국에 퍼지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 호주 달러 엔은 조금씩 낮은 고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3월에 주식시장이 완전한 저점을 찍기 전에 호주 달러 엔은 저점을 찍고 미리 반등하죠. 리스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게 코로나 때처럼 선행 시그널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 하락해서 선행 시그널은 없었죠. 어쨌든 주식 투자자라면 병행해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에요. 자, 그럼 코모셔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0607년 콜옵션 매수로 버블에 동참했다가 08년도의 폭락을 대비하기 시작한 시점 언제인지를 보시면 펀더멘탈인 주택 가격은 이미 200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위기 단초만 제공했다고 생각을 했고, 서브프라임 상품들의 신용 등급은 2007년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이 서브프라임은 모기지에서 틈새 시장이기에 주식시장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코모션은 언제부터 하락을 대비했냐면, 많은 투자자들은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은행의 파산을 금융위기 시작으로 보지만 콤오션은 2007년 8월 단기금융시장이 마비된 사건을 시작으로 봤어요. 리보 금리라고 은행끼리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데 이게 금융위기 훨씬 전에 2007년 8월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돈 빌려주기를 꺼리는 신용 경색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건강을 보는 데는 이런 지표도 유용하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 8월부터 코모션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일단 모든 포지션을 청산했고요. 리스크 대비 잠재 수익이 높은 거래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금융시장에서 개인이 기관에게 이기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사용하는 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진 주식을 청산하는 정도? 그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으니까 공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매도 하거나 그렇게 1차원적인 매매를 해요. 하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전망과 예측에 적합한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코모션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일단 주식 공매도는 버블 시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어서 어렵다 판단했고, 반면 변동성 상품이 저렴했기에 외환 변동성을 매수했어요. 방향성 베팅이 아니라 변동성을 매수한다는 것은 오르든 내리든 방향에 관계없이 많이 변동하면 돈을 벌고 적게 변동하면 돈을 잃는 포지션이에요. 옵션 합성 포지션 중에 스트레들과 스트랭글 전략이 그런 건데 흔히들 옵션 양매수라고 하죠. 스트레들은 동일한 행사가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고, 스트랭글은 조금 높은 행사가의 콜옵션과 낮은 행사가의 풋옵션을 매수해요. 스트레들은 V자, 스트랭글은 각진 U자인데 두 전략 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별로 안 움직이고 가운데에서 만기되면은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보고요. 가격이 위로 많이 튀거나 아래로 많이 튀면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했고요. 또 다른 매매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을 예상해서 금리에 대해 베팅을 했어요. 그런데 생으로 단기 금리 매도 베팅을 하는 건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코모션은 장단기 스프레드 베팅을 했습니다. 장기 금리는 매수하고 단기 금리는 매도하는 거죠. 예상과 달리 단기 금리가 상승해도 그럴 경우에는 장기 금리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예상대로 금리가 하락한다면 주로 단기 금리가 하락할 것이므로 잠재 수익은 여전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금리 하락 베팅보다 훨씬 더 리스크 대비 잠재 수익이 높은 매매인 겁니다. 콤오션은 투자 아이디어보다 실행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팁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투자에 대한 실행 방법의 중요성, 그리고 후반에 나올 손절 설정의 팁이라 생각해요. 또 다른 매매는 뭘 했냐면 회사채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부도가 날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CDS를 매수합니다. CDS는 간단히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CDS 매수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거액의 보상을 받는 거죠. 이익이 날 확률은 적지만 대신 손실은 제한적이고 이익은 매우 크다는 부분이 주식 풋옵션과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 풋옵션보다 CDS가 저렴했어서 CDS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그다지 특이할 만한 것은 없는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박한 경제 지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코모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답해요. 저도 거기에 매우 깊이 동감해요. 코모션은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를 많이 참고한다고 해요. 물론 그 저자와 인터뷰 중이니까 립 서비스를 해준 것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매매 방식을 보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방식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코모션의 방식을 요약해보면 추세 추종 전략처럼 가격을 쫓는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대해 논리적, 펀더멘털적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가설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매매해요. 아무래도 조지 소로스의 밑에 잠시 있으면서 소로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방식인 가설 매매도
소로스가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콤 오셔가 본인의 방식에 대해 예시를 드는데, 예를 들어 2012년 당시에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금속 가격과 호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세계 어디선가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직 금융위기 상흔이 있어 세계 경제는 엉망이지만 경제활동의 선행 지표인 금속 가격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스크 척도 중 하나인 호주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건 어디에선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코모션은 전 세계 경제는 엉망이라는 논제를 버리고 새로운 가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아시아 주도로 경제 회복이 시작되는 시나리오. 그것을 구상하고 그에 맞는 매매 진입 상품과 방법을 고르는 거죠. 그렇게 코모션은 추세 추종 트레이더처럼 시장의 추세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예측합니다. 두 가지의 결과는 비슷하지만 타이밍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코모션 쪽이 좀 더 빨리 진입하겠지만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입하게 되겠죠. 근데 저도 추세를 확인하고 진입하기보다는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트레이딩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본인의 매매 방식에 국한된 편협한 이야기고요. 사람마다 매매 방식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코모쇼 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은 이 손절매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코모셔가 트레이딩 서적들을 많이 읽고서 트레이딩을 할 때 본인의 가설이 맞았는데도 계속 손절치고 진입하고 하다가 수익을 못 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요지는 트레이딩 서적에서 제시하는 기계적인 손절은 도박꾼 기질을 가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 그런 도박꾼 기질을 잘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을 기준으로 손절을 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심리적인 마진을 기준으로 손절을 정하면 절대로 안 되고,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리다는 게 확실히 증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이것도 물론 매매 방식에 따라서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분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모셔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락을 해요. 그때 얼마만큼 하락해야 상승비율을 버릴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나의 상승비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준에 관대하게 손절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가격이 100이고 150 갈 거라 생각하는데 70까지 떨어진다면 내가 완벽히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70에 손절을 둬야 하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10 정도 잃으면 고통스러우니까 100에 진입해서 90에 손절을 두었을 경우에 가격이 90으로 떨어져서 손절을 당하면 아직 이대로 반등해서 150 갈 거라는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에 90에서 또다시 진입하게 돼요. 그럼 80에서 또 손절 당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이상은 읽기 싫다는 기준에 따라서 손절을 해놓고 손절을 쳤는데, 여기서 그럼 다시 오를 것 같아서 재진입하고 또 손절치고, 그럼 무한 반복. 그러면서 계속 상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레벨이 되면 내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인정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손절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100에 진입할 때 70까지 내리면 너무 많이 잃는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포지션 사이즈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100에 진입하고 90에 손절을 둔 게 10의 손실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면 포지션 사이즈를 3분의 1로 줄여서 100에 진입하고 70에 손절을 두는 것이죠. 저는 이 팁이 코모셔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 보고요. 그 외에는 투자 규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난번 에드세이코트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규칙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랫동안 성공하고 있는 트레이더는 적응력이 뛰어난데, 그런 트레이더들은 규칙을 활용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이미 그 규칙을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3편의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딱 두 가지 교훈을 얻어 가신다면, 첫 번째는 실행 방법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보다 실행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주식시장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수한 걸 청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매도도 있고 선물 숏도 있고 풋옵션 매수도 있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CDS, 변동성 매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고, 그 중에 리스크 대비 잠재이익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뛰어난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편에서 금융상품 시리즈를 시장에 참여자 이후에 두 번째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방금 언급한 손절 라인. 손절 라인은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인정할 곳으로 정해야 하지 심리적 고통을 감안해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코모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 많이 좀 연관이 있는 트레이더 같아서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새 여러 가지로 좀 바쁘기도 했고 지금 자료들을 좀 주문하게 배송이 안 와서 기본편 강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리서치를 하나하나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늦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